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반도체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꽤 많이 있죠.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뭐 중국의 AI 추격이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또 미국 정부가 중국에 수출하려면 건별 허가 받아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위축되어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약진 또 뭐 캠브리콘, 알리바바 뭐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수급적인 노이즈라고 보면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크게 뭐 시장의 수급 위축 상황들이 좀 아니었는데 일단 오픈 AI CEO죠. 샘 올트먼이 뭐 AI 관련된 거품론 다만 이제 전반적인 캐펙스에 관련된 유지 확장 부분들은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아니었는데 일단 뭐 중국의 반도체 굵기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됐던 부분들이 수급적인 또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일단 최근에 이 실적을 발표했던 알리바바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이제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부분을 좀 제외했던 AI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견조한 성장이 좀 확인됐는데 일단 클라우드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 정도가 증가했고요. AI가 지난해 대비해서 2배 이상 좀 증가가 좀 되면서 이 부분이 8분기 연속 성장세가 좀 확인됐다는 점. 그래서 이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좀 웃돌면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AI 자신감이 좀 더 한번 표방된 그런 모습들로 좀 이어졌었고 알리바바 하면 전통적으로 뭐 전자상거래 이런 건데 그죠? 그렇죠. 마윈이 또 한동안 찍혀가지고 그죠? 물밑됐다가 다시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또 이 알리바바가 이런 AI 쪽에 투자를 꽤 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실적까지는 크게 뭐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들은 좀 아니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대한 메시지가 좀 일단 시장의 일부 노이즈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컴콜에서 향후 3년간 3,800억 위안을 투자한다. 하나로 한 74조 원 규모인데 이 부분을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모두 다 중국 안에서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 추론 작업이 확대된 자체 AI 칩을 개발할 것이다. 이미 한광 800칩이라는 칩을 좀 자체 좀 개발을 했는데 사양 스펙이 좀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을 기술 고도화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고 한간에는 초기 개발이 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추론 영역, 딥시크의 또 영역까지는 구현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리고 호환성도 되고 좀 확대되지 않았나 이런 전망들이 엔비디아의 어떤 위험론이 좀 되면서 미국 기술주 중심의 어떤 조정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대체할 수 있느냐? H20 정도는 이제 그것도 미국 트럼프한테 통행세 주고 팔기로 했다는 건데 중국에서도 야 그거 쓰지 마. 국내 자체 칩 써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화웨이도 그렇고 지금 알리바바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칩은 뭐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칩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광 800이라는 칩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중국의 화웨이 칩과는 좀 다른 영역에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현재 이제 쿠다라고 좀 불려 있는 GPU 전용 병행 플랫폼에 이제 고안되는 그래서 이제 GPU를 좀 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쿠다라는 이 체제에 가장 적합하게 좀 구현되는 게 엔비디아의 칩인데 일단 이 알리바바의 한광 800이 쿠다 칩과 호환성이 같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화웨이가 딥시크에 좀 특화된 그래서 이제 호환성이 좀 떨어지지만 중국 자체 AI 모델에만 적용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개발이 좀 됐다면 한광 800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이 쿠다와도 이제 호환될 수 있는 그런 적용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훈련 영역 관점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더 위협의 좀 요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사실상 수급에 좀 노이즈가 좀 됐고 다만 이제 반도체 굵기에 관련된 성과가 지금은 딥시크라는 중국의 저비용 AI 모델에 좀 특화돼서 현재 중국 안에서에 대한 양산 개발이라든가 현재 개발돼서 좀 적용되고 있는 칩의 수요 정도는 딥시크에 좀 특화된 그런 방향성으로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오픈 AI의 GPT-5라든가 뭐 점진적인 어떤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뤄가는 그런 칩에서는 사실상 이 추론 영역에만 좀 국한이 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에서는 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도 해서는 일단 훈련 영역에서에 대한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칩이 절대적으로 좀 현재는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 시장 안에서는 현재 이런 이 훈련 영역까지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대체제가 현재는 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알리바바가 이제 엔비디아의 위험 요소가 좀 된다는 부분들은 쿠다의 호환성을 갖고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따라가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놨던 부분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이 충격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HBM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제 마이크론도 받고 있는데 중국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HBM도 만들고 있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HBM 칩에 관련돼서는 네. 뭐 재차 중국 안에서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2020년도에 HBM3 초기술까지를 좀 내놓고 있는 CXMT의 경우에는 일단 내재화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다만 네.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수율에 대한 어떤 기대원들을 보면 한 40%가 좀 채 안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하고 이제 HBM3에 관련된 초기 수율을 잡고 점진적으로 양산을 정상화하는 그 시점이 2026년도보다는 2027년도에서 뭐 한 2028년도나 돼야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구현이 좀 그 수요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물량 양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고 이 차이에서 현재 시점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2세대 이상의 격차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HBM3에 대한 양산 내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에 대한 이 전반적인 기술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HBM3 이상부터 HBM3 그리고 HBM4로 좀 이어지는 그 구간까지에 대한 영역은 어떻게 좀 확보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이런 기술적인 어떤 격차를 감안했을 때는 저는 사실 이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뭐 상징성은 좀 중요하나 기술의 어떤 고도화들 이런 관점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위험 요소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뭐 미중 간의 AI 반도체 경쟁은 확연하죠. 중국이 또 기술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나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의 밸류체인들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네. 경쟁자가 이제 잘하고 있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네. 다음은 VEU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 장비 같은 경우를 반입할 네. 때 미국 장비 그죠? 네, 허가를 그렇습니다. 받아라 이게 또 문제가 됐는데요. 전 바이든 때도 이게 문제가 좀 됐었는데 결국은 또 트럼프가 이걸 끌고 와서 시장에 반도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가 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를 의미하는 뜻인데 이 부분이 네. 미국의 이제 주요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해당되는 어떤 지역에 좀 반출을 할 때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이게 좀 중국을 좀 지칭하기보다는 일단 미국에서 기술 유출에 관련된 어떤 우려성들을 좀 적용하는 국가들을 좀 대상으로 했는데 타깃이 거의 뭐 중국이 좀 되다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방향성이 그렇게 좀 쏠린 것이고요. 일단 2022년도 바이든 행정부 때 해당되는 BEU가 관련된 어떤 인증 규정 이런 부분들이 체계가 좀 완성이 좀 됐었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조금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유예가 좀 됐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인텔, 뭐 TSMC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공급되고 있는 일부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유예가 좀 되면서 예외 적용되면서 현재는 뭐 가동률에서 미국산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그런 장비들을 중국으로 좀 반입해서 양산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은 뭐 8월 한 말일경으로 좀 체크가 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예외 허가 사항들을 좀 폐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과연 그 영향도가 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기존에 그 명시됐던 기존 라인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면은 뭐 기존의 이제 라인이라든가 생산 유지에 허용되고 있는 장비라든가 부품들 그러니까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개발 수준에서에 대한 장비 반영들은 어느 정도 좀 허용이 될 것이다라는 사항들이 좀 명시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뭐 유지 보수에 관련된 서비스 라이선스도 허용된다라고 좀 표기가 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설 투자 그리고 이제 장비의 업그레이드 요소에 관련돼서는 이 부분부터 이제 규제를 좀 하겠다는 건데 금지가 아니라 수출 허가를 좀 득해야 된다는 사항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정책 시행일로부터 이제 120일간 정도 유예가 좀 된 셈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여지는 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협상을 통해서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지금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일단 유예 기간 안에서 협상을 좀 약간 좀 지연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지만
이거에 관련된 어떤 서로의 어떤 주도권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정부도 H20칩에 관련된 어떤 뭐 주문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좀 규제하겠다 이런 뭐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고 있는 것이고 여기 대해서 뭐 미국의 경우에도 이 강수를 좀 두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어진다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도는 단기적으로는 한 120일간의 어떤 유예 기간 때문에 뭐 반도체 공급망에 관련된 우려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좀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현실화가 돼서 네. 중국에 대한 허가 사항들 그리고 핵심 장비에 대한 반입이 금지가 좀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가 됐을 때는 이거 여건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영향도를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기업이 좀 더 타격을 받을 것인가라는 차이가 좀 있는데 먼저 삼성전자가 중국에 2개의 공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 공장에서는 낸드 메모리를 좀 양산하고 있는데 전체 낸드 생산량의 한 35% 정도가 시안 공장에서 좀 양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조 공장의 경우에는 패키징 공장이기 때문에 뭐 양산과는 좀 약간 거리가 좀 멀 그런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3개의 공장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우시 공장에서는 낸드가 아닌 이제 디램을 양산합니다. 전체 디램 생산량의 한 40% 정도가 우시 공장에서 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업황들을 우리가 좀 감안했을 때 낸드보다는 디램의 어떤 수요량들이 좀 더 증가되고 있고 레거시에 관련된 밀접도를 좀 감안했을 때 삼성보다는 이게 장기화가 좀 된다면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고 다른 공장을 인텔로부터 좀 인수를 했습니다. 2년 전에요. 이 부분은 아직 초기 가동률들이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낸드 메모리 양산을 했다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일단 투자 비용 대비 약간의 이 생산 차질이 좀 현실화가 좀 된다면 이 부분은 크게 좀 노이즈가 좀 되지 않을까. 충칭 공장의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좀 동일하게 패키징 공장을 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낸드 메모리를 좀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보다는 SK하이닉스가 사실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장의 어떤 영향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 거로만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새로운 장비를 넣고 새롭게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게 되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영향을 보면 삼성전자가 영향을 좀 덜 받는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이닉스가 잘 갔고 그걸 이제 삼성전자가 메꿔 오는 상황인데 뭐 이런 여러 노이즈들 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서 외국인들도 매도하면서 뭐 대체적으로 반도체가 좀 주춤합니다. 반도체 전략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시할 게 과연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한 규제가 좀 현실화가 좀 됐을 때 네. 전반적인 어떤 이 매출 포션에 대한 저하로 좀 이어질까. 근데 이게 사실 핵심은 레거시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양산하고 있는 2개 회사 모두 다 고사양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네. HBM 반도체는 뭐 한국에서 거의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태가 좀 장기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로 좀 리쇼링 될 수 있는 정책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베트남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네. 뭐 또는 제3국으로 좀 이동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전체적인 이 반도체에 대한 시설 투자 규모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감안하거나 일단 뭐 이 인력의 어떤 이 숙련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감안해 보면 일단 초기에 수요에 관련된 어떤 이 불안정성들이 차라리 제3국으로 좀 갈 바에는 국내로 좀 회귀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요. 오히려 규제가 좀 장기화될 때 레거시 부분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가 현실화가 좀 되기 때문에 평균 판가가 네. 상승하거나 좀 크게 좀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은 메모리라고 해서 뭐 디램에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낸드에도 오히려 좀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낸드 메모리의 경우에는 한 3년간에 대한 장기 가격에 대한 어떤 침해 효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공급 부족 사태가 현실화가 좀 됐을 때는 오히려 수익성 방어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뭐 하루짜리 좀 조정으로 좀 끝나긴 했지만 그 네. 영향도가 좀 더 장기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큰 노이즈가 좀 되기보다는 레거시 부분에 대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반도체 업황의 경우에는 뭐 전체 매출의 어떤 비중들이
지금 SK하이닉스는 뭐 레거시 부분보다는 지금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 높다는 점. 삼성전자가 레거시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만 현재 HBM3와 HBM4에 관련된 전략들이 지금도 조금 더 구체화가 좀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좀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고요. 타격도는 저는 뭐 크게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사실 바닥에서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거 추세적으로 도는 건가? 네. 그 정도로 꽤 많이 올라왔다가 역시나 추가적으로 상승은 못 나오고 모더로 밀린다고 이제 꽤 또 위에서부터 조정을 받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그 전기차 시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상반기 전반적인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동향들을 우리가 복기를 좀 해보면 네. 일단 유럽 시장이 거의 뭐 한 상반기 내내 꾸준한 좀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일단 전년 동기 대비에 대한 확연한 안정화 부분에서 점유율이 좀 증가됐던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북미 시장이 1분기에 좀 안 좋았고요. 2분기에서 후반기로 좀 갈수록 어느 정도 좀 판매량들이 좀 늘었지만 작년보다 오히려 이 증가세, 성장세가 좀 다소 좀 둔화된 그런 흐름도 좀 아쉽지 않아요. 역시나 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재차 좀 그 공급량들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일단 3분기 초입에 대한 그런 이 공급량들이 소폭 좀 감소됐던 데이터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분기 지표가 지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이 3분기의 첫 달이죠. 7월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세부 데이터가 좀 공개가 좀 됐습니다.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 전체 포함된 전기차 판매량이 256만 3천 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는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21.8%가 좀 증가됐는데 일단 우리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 증가세를 보면 네. 중국 시장은 우리가 논외로 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중국 시장이 소폭 좀 감소되는 그런 흐름에서에 대한 증가세가 확인됐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 일단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대비해서는 좀 증가했는데 지난 6월 대비해서는 22.8% 정도가 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판매량이 둔화된 미국이 오히려 7월 지표에서 한 11.3% 정도가 좀 증가됐다는 그런 소폭의 좀 차이가 좀 있었고 전체적인 판매량은 뭐 비아디와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글로벌 판매량 1위, 2위를 좀 기록했는데 중국을 좀 제외했을 때 테슬라가 11만 1,000대를 좀 팔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2위가 폭스바겐 판매량이 네. 10만 8,000대. 3위가 현대기아차 그룹이 한 현대기아차는 5만 8천. 얼마나요? 5만 8천 5만 8천 대를 좀 팔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치가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테슬라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테슬라의 모델 Y 신차에 대한 출시가 일단 뭐 6월에서 7월로 좀 넘어가는 구간에 그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살짝 뭐 7월에서는 어떤 이 목표치보다는 조금 더 하회된 그런 수치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살짝 좀 우려스럽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보면은 이게 적은 양으로 좀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6월 대비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한 6천 대 정도가 좀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3개월 연속 5만 대 이상에 대한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 3분기 안에는 6만 대를 사상 처음으로 좀 돌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대한 이 기아차에 대한 호환도라든가 판매량들이 좀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점들은 네. 전반적인 전기차 캐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 8월 달에 대한 데이터가 좀 세부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전망치가 좀 나왔던 부분들은 순수 전기차에 대한 출하량이 한 160만 대. 네. 그런데 우리가 7월 세부 데이터에서에 대한 순수 전기차량이 167만 대이기 때문에 한 7만 대 정도가 7월 대비 8월이 좀 감소될 것이다라는 예.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럼 하이브리드가 되는 건가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비중보다 유럽은 전기차가 좀 더 많이 팔리고 네. 있는 상황인데 북미 시장은 여전히 예.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6월과 7월 대비해서는 뭐 소폭 좀 감소가 좀 예상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수치상으로는 6월 그리고 7월과 8월까지에 대한 소폭 영향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중국 안에서 이제 보조금부 정책들이 좀 중단이 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대한 중단들보다 네. 일단 8월 중순 이후에 보조금 정책이 다시 좀 부활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9월 데이터 부분부터는 중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들이 그래도 지금 증가세를 좀 보이면서 글로벌 출하량들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변수는
지금 9월 30일까지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차 인센티브에 관련된 어떤 폐지를 좀 앞두고 있는 예. 상태이기 때문에 7월과 8월 그리고 9월까지는 선제적인 어떤 수요 물량들이 대거 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과 9월까지는 북미향의 이 전기차 공급량들 또는 뭐 하이브리드 차량의 어떤 공급량들이 단기적으로 좀 더 증가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의 어떤 이 개선 기대감대로 우리가 같이 체크를 좀 해가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를 얘기하다 보면 전기차의 캐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꺼내봐야겠고요. 네. 캐즘 구간을 완전히 극복하고 돌파했다. 그건 이제 아직 아닌 것이고, 그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ESS 네. 모멘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이란 말이죠, 그죠? 네네. 리튬 가격 관련해서도 리튬 가격이 꽤 올라오면서 2차 전지에 모멘텀을 제공했는데 리튬 동향 가격이나 생산 통제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8월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수급이 좀 일시적으로 좀 좋았던 그런 네. 흐름을 좀 보였던 이유가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 그래서 제가 지난달 언급했던 부분들은 가격 상승의 연속성들이 좀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과거의 경우에서 뭐 심리적인 어떤 저항성이었던 뭐 킬로그램당 85위안을 좀 돌파하고 나서 112위안까지 1분기에 좀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저점이 54위안까지 떨어진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정말로 이 레깅 현상들이 완화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시그널상에서는 연속성은 저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다르게 좀 생각을 좀 바꿔봤는데 지난달 CATL이 리튬 강산의 채굴 라이선스에 대한 갱신이 좀 불허가 됐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 정부에 대한 리튬 강산 통제가 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일단 7월 중순 이후부터 이 리튬 가격이 좀 소폭 좀 상승을 했는데 7월 초까지 가격 형성됐던 가격이 키로당 한 59.8위안까지 떨어졌던 그 수치가 7월 말 기준에서는 한 70위안까지 좀 돌파가 좀 됐는데 중간에 뭐 중국의 광산업체에 대한 불법 채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일부 소형 광산 네. 업체들에 대한 어떤 채굴 금지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이게 그 규모는 좀 미비하다 보니까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좀 작용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좀 8월 초에 좀 들어와서 CATL이 이제 중국 안에서 좀 보유하고 있는 젠샤워라는 이 리튬 강산에 대한 채굴 라이선스가 좀 중단된 점. 그래서 저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에는 이 조치가 3개월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국 안에서에 대한 언론을 보면 네. 이게 무기한 연장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들 보면 일단 이 이슈 때문에 이 11월 선물 시장에서는 뭐 키로당 한 87위안까지 좀 상승을 좀 했다가 현물에서 한 80위안 뭐 중반까지 상승한 데이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는 한 80위안 초반까지는 살짝 좀 내려간 그런 상태인데 여전히 킬로그램당 이제 80위안대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었던 50위안가에 대한 어떤 갭은 상당히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다. 이 기조가 조금 더 장기화가 좀 되면서 점진적으로 가격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지 이 여부가 네.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리튬 광산 채굴을 중단하는 게 그게 이제 공급을 줄이면서 리튬 가격 끌어올렸던 건데 네. 중국은 정책이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이게 뭐 좀 불법이고 잘못됐다고 해서 잡은 건데 잘못되고 한두 가지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걸 다시 허용해 줄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화가 될지 이걸 뭐 예측할 수가 없으니 그죠? 일단 중국에서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9월 달에 이제 개혁위원회를 좀 개최를 하는데 네. 여기서 중국 안에 있는 리튬 광산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채굴량들을 좀 통제할 것이다. 네. 이런 어떤 이 기조는 방향성은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중국 안에서에 대한 이견이 좀 다른 이유가 세수 부족을 논의를 하면서까지 통제를 좀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CATL이 전체 생산 캐파의 한 3% 정도에 대한 리튬 강산을 현재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무기한 중단을 좀 하게 된다면 공급망에 관련된 어떤 재편 부분들 특히나 리튬의 어떤 가격이 공급 과잉에 따라 어떤 가격 하락선들은 저는 충분히 방어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뭐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중국 안에 이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부족한 세수에 대한 충당을 어떻게 좀 선회할 것인가 이게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지만 네. 개혁위원회의 최근 어떤 기조들 좀 감안했을 때 사실 이 라이선스에 관련된 어떤 갱신 불허 조건들이 조금 더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액션이 좀 더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 좀 고려해 보면 저는 공급망은 어느 정도 조금 절제된 흐름 안에서에 대한 허가 요건들을 좀
개선시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9월 중순으로 좀 예정되고 있는 개혁위원회 관련된 발표가 좀 정말 좀 중요한 변곡점이 또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튬 가격의 동향만 놓고 봤을 때는 관련주들은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일단 리튬 가격에 대한 가격 요건들, 뭐 심리적인 어떤 저항선이 82연대를 좀 떨어진 지는 뭐 이미 오래전 네. 이야기지만 긍정적인 효과들은 전체적인 배터리에 대한 이 생산 원가들이 좀 낮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판매량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2차 전지 소재사의 경우에는 수익성 방어가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게 사도 가격이 더 떨어지고 비싸게 사온 만큼에 대한 가격 반등 효과를 이루지 못한다면 평가 손실 규모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구조상에서는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진 것도 많지만 재고의 어떤 변동성들이 가장 큰 어떤 이익회선의 어떤 영향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해석해 보면 오히려 가격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 추이를 좀 보여준다는 부분들은 저는 이익률을 좀 개선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출하 단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저점에서 매수해 놓은 이 리튬 가격에 대한 가격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는 이 기조가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는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리튬 가격이 점진적인 상승 추세가 좀 이루어진다면 염호에 대한 이 보유 가치, 지분 가치에 관련된 이점을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의 재무 구조가 좀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기대감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종목으로 좀 제가 가져온 이래가 최근 한 1년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탑픽을 좀 에코프로비엠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수급 동향에 대한 흐름들이 비교적 이 소재사 3사 중에서 좀 견조하다는 점에 대한 좀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어떤 출하 단가라든가 뭐 캐즘에 관련된 영향들 때문에 주가에 어떤 상당한 반영을 한 점 그리고 이익 개선도 모두 다 반영을 했지만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했던 이익 개선이 확인된 점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장기적인 어떤 기조와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가능성들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면 레깅 현상 완화 조건으로 인해서 저는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이익의 어떤 추정치를 좀 더 상향해서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좀 강조했던 하이니켈계 이 양극재에 관련된 경쟁력 확대 방안들 이 부분들에 관한 미래 비전을 좀 제시했다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LFP에 관련된 모멘텀이 LNF보다는 좀 적게 좀 반영이 됐지만 2027년도에 대한 내재화 부분들 그리고 공급이 구체화가 좀 되는 관점에서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부터 선별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뭐 잘 가다가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50년 노예 계약 자극적인 얘기로 급락을 했다가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원전이 주요 의제라고 해서 또 올랐다가 그죠? 정신 없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최근 한 일주일 보니까 대장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해서 좀 조정을 받는 듯, 그 많이 밀린 건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니까 그죠? 기간 조정, 그죠? 기간 조정인데 그러니까 일단 웨스팅하우스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원전 섹터가 상반기에 가장 강한 수급을 좀 반영시켰던 부분들 이 부분은 뭐 해외 원전 수주 성과도 좀 있었지만 2026년도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는 글로벌 원전 기조의 확장 기대감들이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견조했고 시장이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좀 잘 유지했는데 일단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독수조항 이슈가 조정이 좀 빌미가 되면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추이를 보면 일단 해당된 노이즈가 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당히 좀 많이 주가를 좀 회복한 그런 모습도 좀 보였고 선별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일단 대장주들에 대한 그리고 뭐 보조기기의 대장주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수급을 좀 많이 갭을 좀 메꿨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투자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정말 원전주를 매수해도 좀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불공정 계약 그 얘기 나올 때 그날 장중에 17%가 밀렸으니까 그죠? 물론 이제 종가는 좀 끌어올렸지만 그 이후로 사실 주가 또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불안감은 또 여전히 있는 거죠. 우선 뭐 방송에서도 많이 뭐 설명 좀 들었겠지만 저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계약 내용이 과연 전반적인 원전 산업에 어떤 영향을 좀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돼서 자료를 좀 정리를 좀 해왔고요. 일단 이전에 대한 어떤 내용들부터 좀 복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과거에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논란이 좀 된 겁니다. 설계 그리고 사용권에 대한 범위가 좀 논란이 좀 된 바 있었고 이 부분이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도 당시에 한손을 상대로 해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어떤 이 침해 소송을 좀 제기하면서 네. 이 부분이 뭐 우리가 해외의 어떤 수주 성과가 가장 큰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더해서는 뭐 폴란드라든가 뭐 체코의 신규 원전 입찰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뭐 소위 말하는 좀 태클이죠. 이의 신청을 계속해서 그렇죠. 좀 부각이 좀 됐었고 여기 더해서 뭐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에 대한 여기에 좀 적용됐던 APR 1400 모델이 한국형 표준 원전 모델인데 이 부분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이것도 우리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는 이 원전 수주에 관련된 수주를 좀 따낸다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에 관한 어떤 분쟁 빌미가 장기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산업이 좀 가장 큰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장기화 우려감이 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달이죠.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지적권 분쟁이 합의 계약을 통해서 좀 종국이 좀 됐습니다. 그러게요. 세부적인 어떤 원문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뭐 언론에서 발표됐던 내용들을 보면 한미 원전 동맹이 강화될 수 있고 그러게요. 웨스팅하우스와의 뭐 해외 수주를 공동으로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여건에서 앞으로 원전 산업을 좀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전이었고요. 그렇죠. 이 내용들이 뭐 최근에 일단 전체적인 어떤 계약서가 좀 공개가 좀 된 것은 아니지만 독소 조항에 관련된 이슈가 좀 될 만한 몇몇 조항이 좀 공개가 됐고 뜯어보니 그죠? 네. 내용이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일로부터 50년간의 장기 계약이 체결된 점. 네. 그래서 이제 이 장기 계약을 좀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상호의 어떤 파트너사들과에 대한 윈리 전략들이 좀 담겨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어떤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세 가지의 독소 조항이 지금 가장 큰 시장의 혼란을 좀 야기시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원전 수출 한 기당 6억 5천만 달러에 대한 규모, 이 장비와 물품 그리고 이제 용역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배정하는 것인데 하나로 한 9천억대 중반 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를 원전 한 기당 줘야 됩니다. 이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이만큼을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좀 제공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라이선스 비용이 1억 7,500만 달러인데 이게 이제 하나로 한 4천억 정도 되는 금액. 이 부분은 기술 이전료 명목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명기가 돼 있고 세 번째는 SMR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검증과 그다음에 승인 조건을 포함한 이런 내용들이 좀 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50년 동안 너무나 독수 조항으로 인해서 네. 이게 사실상 이제 노예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원전 섹터를 좀 싸잡아 하락하게 된 그런 배경이 좀 됐는데 기존 원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 기술력이 네. 좋으니까 SMR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좀 새롭게 우리 한국형 그죠? 네, 이런 그렇죠. 거 기대하고 있는데 SMR도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조항에 대해서. 그래서 네. 이제 수출에 관한 요건들이 한국의 독자적인 어떤 자립 요건을 갖고 해외 수주를 좀 따내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우려감들이 일단 이번 어떤 이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의 가장 큰 취지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한국적으로 보면 타당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라이선스 비용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4천억 원 규모의 이 기술 이전료 원전 한 기당 주는 것이 좀 타당한가라는 관점인데 일단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원전 모델과 상당한 좀 유사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료병의 이 형태가 좀 동일하고 지금 여기서는 뭐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노형 연료봉과 좀 동일한 사이즈를 좀 구비하고 있고 이게 인치수도 전혀 뭐 1인치에 대한 차이도 없고 이제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우리가 100% 표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침해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좀 갔을 때 일단 노형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동일성들 이것들은 사실은 뭐 지재권 관점에서는 한국에 다소 불리하게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입장들이 좀 팽배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부분을 뭐 4천억 정도에 대한 기술 이전을 주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원천 기술을 좀 인정했다라고 좀 합의를 했다면 이건 저는 뭐 크게 무리가 있는 계약은 좀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 기당 9천억 규모의 이제 장비 물품 용역 계약을
과연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의 좀 많은 수익성으로 좀 쉐어를 좀 하는 조건인가 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사업 강점은 설계 강점을 갖고 있죠. 그렇죠. 자체 공급망들이 미국 안에서 좀 부재합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주요 협력사가 또 한국에 상당히 좀 배정이 돼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뭐 BHI 같은 그런 기업들이 밸류체인 안에서에 대한 이 공급사로 좀 등록이 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9천억 정도에 대한 예측 비용들이 뭐 웨스팅하우스에 모두 다 이익을 좀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한국 기업으로서 대한 환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 관련된 논란을 현재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좀 다소 과도하게 좀 리스크 요인을 좀 반영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그러면 변영인 대표님은 무리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걸 통해서 또 좀 돌파구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SMR 관련된 얘기는. 네, 저는 이제 이게 좀 가장 큰 변수가 좀 될 수 있는데 사실 뭐 수익성에 관련된 논란은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ISMR에 관련된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검증을 받거나 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정말 이제 사실일까? 이 조항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계약은 좀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료를 우리가 인정해서 좀 지급했다는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모든 수주 성과에 대한 검증을 다시 받아라,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한국의 ISMR 관련된 요건들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한 기반 효과들은 다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독자 개발의 모델이라는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기술 자립성을 좀 크게 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고, 반면에 좀 다르게 좀 해석하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북미 시장을 좀 진출할 때 지금 SMR에 관련된 어떤 비중이 계속해서 재차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시장을 다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검증을 좀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북미 시장에 관련된 교두보로 좀 활용해서 확장해서 좀 같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성들도 좀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논의를 할 때 뭐 유럽 시장이라든가 제3국의 SMR 도입에 관련돼서는 한국 기업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좀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성들은 조금 일부 좀 영향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종국적으로 좀 봤을 때 원전 산업에 대한 전체 노이즈라고 좀 해석하기는 저는 너무 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된다라고 보면 EPC 업종에 대한 이익 훼손으로 저는 봐야 된다. 그렇다면 주기기 업종과 보조기기 업종에 대한 수익성 논란 부분들 좀 저는 예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EPC는 뭐예요? EPC라는 건 설계와 운영과 이제 시공 좀 총괄하는, 그래서 한수원 같은 기업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결국은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으니 그렇죠. 네. 우리가 원전 산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흐름들인데. 네.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우리가 체코 다음에 유럽도 하려고 하는데 유럽도 하지 마. 거기. 네. 미국 북미 우리가 할게 하지 마. 니네 저기 저 중동이나 아시아에 가서 팔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건 물론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고 웨스팅하우스가 따면 거기에 따른 우리 기자재나 이런 게 또 납품될 수는 뭐 있다. 건설이나 그죠? 네네. 뭐 이런 건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쨌든 그 원전의 어떤 설계와 뭐 이런 걸 EPC라고 한다고요. 네네. 네. 이런 쪽은 좀 영향 있고, 네. 그러면요 전략 한번 짜죠. 네. 그래서 이제 SMR에 관련된 독자 진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계약 조건으로만 좀 해석을 해봤을 때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진출할 때 승인 요건들 좀 받고 있다. 이 차이가 있는데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지금 뭐 조인트 벤처에 관련된 설립 이슈가 재차 뭐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지만 있죠. 뭐 예. 웨스팅하우스가 좀 만나주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측면들을 좀 노이즈를만 좀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기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력 수급의 사실상 대안인 원전을 도입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대형 원전의 추이보다는 SMR에 관련된 도입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오늘 뭐 기사에서 좀 나왔던 내용들 보면 지금 테네시주에서도 사실 이 뉴스케일 파워와 6개 정도에 대한 SMR 공급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행정명령 안에서에 대한 내용들처럼 확장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전체 시장을 한 40% 정도에 대한 대형 원전 시장을 좀 갖고 있지만 SMR 시장에 대한 판도는 좀 다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설계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점이 있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에서는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한국의 EPC 기업들과 좀 손을 잡고 공동으로 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논의를 하더라도 엔지니어링 설계 EPC 기업들은 별로 안 좋다면서요. 안 좋은데 네.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있다. 미국 시장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을 때는 예. 일단 악재보다는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네.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기 업종이라든가 이제 보조기기 같은 두산 네.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BHI, 뭐 우진엔테, 우리기술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뭐 북미 시장이든 뭐 유럽 시장이든 확장 기조 안에서 일단 기자재에 대한 소유량들이든가 공급망 안에서에 대한 구성들은 한국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해당 품목들이 굉장히 좀 많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산업 수혜 관점에서는 오히려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완전 어렵네요, 그죠? 뭐 원천 기술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원전주 탑픽은 뭐예요? 네, 여전히 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불공정 계약 논란이 뭐 조정이 좀 빌미가 됐는데 최근에 주가 회복을 좀 상당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반면에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뭐 한전 KPS 같은 그래서 이제 EPC 기업이라고 불리는 뭐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일단 뭐 개별적인 어떤 요건에서는 북미 시장에 대한 이 원전 도입 관련된 어떤 가시성 있는 프로젝트 성과들이 구체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주 성과의 양들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기업의 어떤 이익 개선, 이익 확장 관점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2026년도부터 좀 본격화 될 수 있는 SMR 프로젝트에 관련된 수혜 기대감, 원자로 모듈이라든가 주기기 공급 확대 관점에서 재차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결국은 돌고 돌면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죠? 그만큼 사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원전 관련주가 좀 제한적이기도 해요, 그죠? 말씀하신 EPC라고 하는 그들 뭐 한전 브라더스 말고는 뭐 보조기기 업체들은 다 좀 쪼만쪼만한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SMR이나 원전이나 설계 가지고 있는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예. 원전 이야기였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